안녕하세요. 저는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CST의 한국 디스트리뷰터 매니저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프로테인 DNA 인터랙션을 매핑할 수 있는 크로마틴 프로파일링 어플리케이션의 두 가지 방법이죠. 컷앤런과 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저희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는 1999년 이래로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서 안티바디를 개발 및 제조하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해 왔고요.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는 여러분과 같은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회사입니다. 따라서 고객분들, 즉 연구자분들의 입장과 마인드로 최적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으로는 안티바디뿐 아니라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분석과 같은 신약 개발에 도움을 드리는 스크리닝 기술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 보더 플래닛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의 미션은 저희가 이제 최고의 제품을 통해서 학계뿐 아니라 제약사에 계신 연구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는 제품과 연구 툴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높은 퀄리티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안티바디는 웨스턴, IP, IHC, IF, 플로우, 칩, 컷앤런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발리데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단백질만을 타겟하는 스페시피시티, 적은 농도도 감지하는 센시티비티, 지속적인 재현이 가능한 리프로듀서빌리티가 그 세 가지 항목이고요. 또한 CST 모든 저희 제품은 미국 연구소에서 CST 과학자들에 의해 생산과 발리데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랏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퀄리티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저희 제품을 인정해 주신 결과 2020년과 2022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이탭에서 가장 우수한 제조합 항체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한 카 링커 안티바디에 대해서는 혁신상을, PTM 안티바디에 대해서는 서플라이어상을 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주요 아젠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마틴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후에 칩이랑 컷앤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관련해서 연구자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끝으로 저희 제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틴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타겟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칩과 컷앤런은 이 크로마틴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디텍션하기 위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칩과 컷앤런이 타겟하는 단백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그 첫 번째고요. 트랜스크립션 팩터, 그리고 트랜스크립션 코팩터인데요. 각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톤과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은 DNA에 안정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고요. 단위 DNA당 단위 DNA 프래그먼트당 많은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실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죠. 하지만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경우에는 히스톤에 비해서 결합이 안정적이지 않고 단위 DNA 프래그먼트당 적은 수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검출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트랜스크립션 코팩터의 경우 대부분 DNA 이렇게 직접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 않고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크기가 크고 에피토프 안에 이렇게 타겟 바인딩 사이트가 묻혀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디텍션이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백질을 타겟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칩과 컷앤런이죠. 칩은 크로마틴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의 줄임말이고요. 컷앤런은 클리비지 언더 타겟 앤 릴리즈 유징 뉴클레아제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먼저
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칩 프로토콜을 이제 간단히 살펴보실 건데요. 보시면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해서 샘플을 크로스링킹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자임 혹은 소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해서 크로마틴 프래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죠. 이때 이상적으로 잘려진 크로마틴의 사이즈는 150에서 900 베이스 페어입니다. 그리고 타겟하시는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을 하고요. 이렇게 타겟 안티바디가 바인딩이 되어 있는 DNA를 퓨리피케이션을 한 후에 qPCR 혹은 시퀀싱을 사용을 해서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칩 실험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크로스 링킹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크로스 링크를 하는 픽세이션은 크게 37% 메탄올이 포함되어 있는 포르말데하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16% 메탄올 프리 포르말데하이드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비용 면에서 조금 더 경제적인 37%를 언급하고 있긴 하는데요. 실험 결과는 16% 메탄올 프리 포르말데하이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메탄올 뿌리를 사용할 경우에 이제 메탄올이 없는 포르말데하이드가 약간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잘 제거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샘플 같은 경우에도 컬처 샘플이 아닌 조직이라면 조직에 존재하는 각 세포에 대해서 크로스링킹을 하는 것이 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버 크로스링킹이 된다면 소니케이션으로 DNA 프래그멘테이션을 하는 경우에 이제 크로마틴 쉐어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따라서 중요한 점은 타겟 DNA를 견고하게 픽스하면서 크로마틴 쉐어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간을 찾는 것이겠죠. 저희 CST 과학자들의 실험 경험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크로스링킹 시간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컬처 세포는 10분이고요. 조직의 경우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히스톤과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의 경우는 10분,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10에서 30분, 트랜스크립션 코팩터의 경우는 30분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트랜스크립션 코팩터의 경우에 히스톤에 비해서 적게 존재하고 바인딩이 약하기 때문에 이 크로스링킹이 특히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마우스 심장을 사용한 qPCR의 엔리치먼트 결과입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낸 혹스-D10과 이제 빨강색으로 나타낸 혹스-A1의 타겟진에 저희가 링1B와 수트12를 사용을 해서 엔리치먼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진한 파랑이랑 진한 빨강은 10분 처리를 한 거고요. 옅은 파랑과 옅은 빨강은 30분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0분보다 30분 처리를 했을 때 더 나은 이니치먼트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타겟 사이트가 아닌 갭DH의 경우에 이니치먼트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실험의 스탑 포인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세포의 경우는 픽스를 한 후에 워시를 하셔서 얼리시고요. 조직의 경우도 픽세이션 후에 혹은 크로스링킹 전에 얼려서 보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링킹 후에 진행하는 크로마틴 프래그멘테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CST 프로토콜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프래그멘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자이매틱 다이제스션이 있고요. 소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주의를 하실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떤 프로토콜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든지 간에 소니케이션을 사용하는 중간중간 모든 샘플을 아이스에 넣어서 실험을 하셔서 샘플이 워밍업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또한 소니케이션을 진행할 때 버블이 생기면 단백질이 디네이처가 돼서 시그널이 잡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버블이 생기지 않도록 프로브 끝까지 이제 샘플을 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니케이터의 진폭도 잘 조절을 하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를 보고 차이점을 보시면 먼저 엔자이머틱을 말씀을 드릴게요.
엔자임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로우 디터전트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셀 라이시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엠레이즈 다이제스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래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짧은 소니케이션으로 획을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적으로 로우 디터전트를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에 반해서 소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로우 디터전트를 사용하지만 소니케이션을 더 길게 사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이 로우 디터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이 디터전트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저희는 낮은 농도 로우 디터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관련해서는 다음 슬라이드 결과로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엔자이매틱 방법과 소니케이션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심플 칩 킷을 사용해서 타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플 칩 엔자이매틱 킷과 심플 칩 소니케이션 킷이 저희 거고요. 이제 컴피티터 소니케이션이 이제 타사 제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사와 저희 킷의 차이점이라면 저희 심플 칩 킷은 로우 디터전트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네, 히스토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디터전트를 소니케이션과 같이 사용해도 결과를 얻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크립션 팩터 혹은 코팩터의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과가 좀 다른데요. 하이 디터전트를 이용을 한 타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환경 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그 실험으로 인해서 크로마틴이 디네이처가 될 수 있고 안티바디 에피토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우 디터전트를 사용하는 저희 엔자임 킷과 소니케이션 킷의 결과를 보시면 경쟁사 제품 결과보다는 좀 더 나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제 안티바디로 확인을 해본 결과 다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차이점과 공통점, 그러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주로 표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엔자이매틱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프래그멘테이션이 그 뉴클레오점 사이를 넌스페시픽하게 잘라주고 유크로마틴과 헤테로크로마틴 모두 효과적으로 자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래그멘테이션 재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크로마틴의 인테그리티, 형태랑 여러 가지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가지 단백질 타입, 앞서 말씀드렸던 히스톤, 트랜스크립션 팩터, 코팩터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토콜과 버퍼를 사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버 다이제스션이 됐을 경우에는 뉴클레오좀 프리 부분에 로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소니케이션의 경우에 이런 뉴클레오좀 프리 리전에 로스가 없는 반면에 뉴클레오좀뿐만 아니라 뉴클레오좀 내에 크로마틴도 잘릴 수가 있어요. 또한 좀 더 느슨한 유크로마틴의 효율적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험 간의 이제 베리에이션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험자가 같은 환경에서 같은 소니케이터를 사용을 하셔도 베리에이션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스톤 이외에 다른 단백질을 타겟으로 진행할 경우에 다소 강도가 높은 실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보신 것처럼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단백질을 타겟하냐에 따라서 버퍼랑 디터전트, 소니케이터 프로토콜이 각각 어드저스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바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소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할 때 프래그멘테이션을 하는 그런 시간의 차이를 둬서, 그러니까 시간의 차 베리에이션을 두고 저희가 데이터를 내봤는데요. 칩 qPCR 혹은 칩 C의 경우에 이상적인 프래그멘테이션 사이즈는 앞서서 제가 150에서 900이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소니케이션 프로토콜을 보시면 그 크로마틴 프래그멘테이션 사이즈는 소니케이션 시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왼쪽에 로딩 데이터는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소니케이션 시간을 2분, 4분, 8분, 12분을 진행한 결과로 보시면 4분의 결과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분은 프래그멘테이션이 잘 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니케이션을 더 늘린다면 더 잘게 프래그멘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로딩 데이터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버 소니케이션이 될 경우에 크로마틴이 디네이처가 될 수 있고 안티바디 에피토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저희가 오른쪽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TCF4 안티바디를 사용을 한 인리치먼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베타카테닌은 지금 TCF4에 바인딩하는 코팩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CAMK2D가 타겟 진이고요. 지금 알파 세틀라이트가 네거티브 바인딩 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면 4분 결과에서 타겟 인리치먼트가 가장 옵티멀하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엔자임을 사용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 밀리언 셀 기준으로 1 밀리언 셀당 0.125 마이크로의 엠레이즈 엔자임이 필요하고요. 이때 핵막을 완전히 부수기 위해 짧은 소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실험은 전체적으로 37도씨에서 20분간 이루어지고요. 엔자임 그 처리 온도랑 그 듀레이션이 20분이면 되고요. 저희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셔서 0.5ml을 사용을 하신다면 이렇게 스피닝 다운 이후로 아주 작은 펠렛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대략적으로 좀 큰 펠렛, 저희는 기준이 10마이크로 이상이 되는 펠렛이 관찰이 된다면 핵이 아직 깨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니케이션을 조금 더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 프래그멘테이션 단계에서 엔자임을 사용해야 하는지 소니케이션을 사용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러한 디시전 트리를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샘플이 세포인지 조직인지 그리고 타겟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셀이 이제 물론 타겟 어번던스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셀 타입이 패티인지 파이브로스인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이제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슬라이드 상으로 보여드리지만 저희가 이것에 바탕이 되는 게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실 수 있도록 제작해서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런 앤 서포트를 클릭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방법은 맨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몰라서 여기 링크를 걸어 놓긴 했어요. 칩 실험을 진행하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크로마틴 양에 대한 안티바디 볼륨을 유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IP 볼륨과 안티바디 볼륨이 아니라 크로마틴당 안티바디 볼륨입니다. 타이트레이션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티바디를 너무 적게 사용해도 그리고 너무 많이 사용해도 그 칩 이니치먼트 시그널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칩 발리데이션이 된 안티바디를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보통은 0.5에서 2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옵티멀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니지먼트 데이터에서는 일단 볼륨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CSG 칩팀이 이러한 타이트레이션 실험을 CSG 연구소에서 직접 진행을 해요. 그래서 옵티멀하게 안티바디 다일루션 비율을 관련된 정보를 저희가 웹사이트에도 나와놓고 저희 데이터 시트에도 저희가 쉐어를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안티바디 주문하시면 같이 또 딸려오는 데이터 시트 있잖아요. 그걸 꼭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CST는 저희가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IP를 실행을 할 때 크로마틴 DNA 10마이크로그램을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 10마이크로그램보다 적은 양의 크로마틴 DNA를 사용했다면 비율에 따라서 안티바디 사용량도 같이 줄여야 합니다. 또한 저희가 IP를 하는 볼륨 기준이 저희 500이거든요. 그래서 500을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만약 IP 토탈 볼륨이 500이 넘는데 같은 양의 DNA로 칩을 진행을 하시면 안티바디를 더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큐베이션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희석된 리액션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IgG와 같은 컨트롤 안티바디의 경우도 실험을 진행하시는 안티바디와 같은 볼륨을 사용하셔야
결과를 비교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칩을 진행을 하신 후에 저희가 qPCR 혹은 시퀀싱을 진행하실 텐데요. 이때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하시는 안티바디가 칩에서 발리데이션이 되어 있는지 칩식에서 발리데이션이 되었는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칩 qPCR이죠. 칩 qPCR과 칩식 안티바디를 구별해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칩 시퀀싱을 진행하시는 경우에 DNA의 다이내믹에 의해서 안티바디 에피토프가 가려져 있을 수가 있고요. 전체 지놈에 대해서 시퀀싱을 진행하기에 충분히 바인딩이 잘 되는 안티바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칩식 발리데이션이 되지 않은 안티바디를 사용을 한다면 그로 인해서 넌스페시픽한 바인딩이 많아질 수 있겠죠. 따라서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비율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퀀싱 실험에 이제 칩 qPCR 그레이드 안티바디를 사용을 한 경우에 실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관련 논문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퀀싱을 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칩식의 발리데이션이 된 안티바디를 선택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CST는 이와 관련해서 칩 qPCR 안티바디와 칩 시퀀싱을 구별해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T는 보시는 6가지 발리데이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6가지 발리데이션 방법은 저희가 랜덤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2016년 네이처 논문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어플리케이션, 여기서는 칩식 qPCR 혹은 칩식이겠죠. 여기에 맞는 방법을 6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다양한 코비네이션으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칩 qPCR 안티바디 발리데이션에 사용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컨트롤을 사용한 바이너리 스트래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소톱 타겟과 IgG, 그 네거티브 IgG를 사용한 컨트롤이죠. 컨트롤을 비교한 바이너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펩타이드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컴플리먼터리 스트래티지를 이용을 한 경우죠. 그리고 칩 시퀀싱의 경우에는 지금 개수도 하나가 더 많은 4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퀀싱이기 때문에 시퀀싱 데이터를 기준으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중심으로 다양한 에피토프를 사용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지, 또 관련해서는 멀티플 안티바디 스트래티지 전략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칩 qPCR 발리데이션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발리데이션은 바이너리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진 록 사이에 대한 발리데이션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P300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이니치먼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네거티브 바인딩 사이트인 MIT1, 엑손 1 이것에 비해서 이제 파지티브 바인딩 사이트인 스탯3와 HNR NPA1, A0의 그 enrichment signal to noise ratio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때 저희 발리데이션 기준은 약 3에서 5배 이상입니다. 두 번째 바이너리 스트래티지는 저희가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컨트롤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P300과 아이소타입 컨트롤인 IgG를 사용한 인리치먼트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타겟 스페시픽한 안티바디와 이제 아이소톱 컨트롤의 시그널 투 레이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8배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컴플리먼터리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해서 펩타이드 어레이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H3 라이신 27번에 트리메틸레이션 안티바디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신 27번에는 아세틸레이션도 돼 있고요. 이웃에는 디메틸레이션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라이신 27번의 트리메틸레이션을 디텍션하는 것을 펩타이드 어레이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칩 시퀀싱 발리데이션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4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전체 지놈에 대해서 타겟 안티바디가 바인딩을 하는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확인을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신 결과는 저희가 트리메틸 히스톤 안티바디를 사용한 결과로 전체적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와 타겟 바인딩 사이트의 부분도 확인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해서 이제 한 번에 발리데이션 진행을 한 경우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피크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뿐만 아니라 사실 개수도 비교를 합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저희가 TCF4 안티바디를 사용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인딩 사이트 개수도 확인을 하고 바인딩 사이트가 맞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바인딩 사이트를 확인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모티프를 착용해서 저희가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결과는 글루코콜티코이드 리셉터를 확인한 결과인데요. 바인딩하는 부분에 모티프를 분석을 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의 타깃에 다양한 에피토프가 바인딩하는 다양한 항체를 사용해서 같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항체의 클론이 다릅니다. 이 전략은 저희가 멀티플 안티바디 스트레치지를 사용해서 다양한 클론의 안티바디를 개발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멀티플 안티바디 스트래티지 전략은 아까 단백질 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단백질 컴플렉스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단백질들을 구성 요소죠. 다 컴포넌트를 확인을 해서 타겟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바프 컴플렉스를 구성하고 있는 바프 155번, 바프 47번, SS18번, 바프 18번, 바프 47번 이 세 가지가 TFF에 타겟을 해서 바인딩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결과가 같은 바인딩 사이트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듯 6가지 전략을 이용해서 각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발리데이션을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사 안티바디와도 비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CST 안티바디와 경쟁사 안티바디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트리메틸 히스톤 H3 안티바디입니다. 경쟁사 안티바디보다 좀 더 나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RPB1 안티바디를 사용한 결과인데요. 경쟁사 안티바디보다 CST 안티바디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선명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랜스크립션 코팩터인 BRD4 안티바디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마찬가지로 이제 경쟁사 안티바디보다 저희 안티바디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좀 더 선명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칩 qPCR과 칩 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발리데이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보도 저희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맨 상단에 버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칩식을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페이지 우측 보시면 발리데이션이 된 안티바디를 보실 수가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관련해서 저희가 칩 안티바디가 574개가 발리데이션이 되어 있고 칩식은 172개가 발리데이션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유드렸던 모든 실험 결과들에 사용한 키트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자 지금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실험이 전반적으로 다 잘 되려면 안티바디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그리고 거기에 모두 같이 사용된 여러 가지 버퍼, 리에이전트들이 모두 다 같이 옵티마이제이션이 되었을 때 좀 더 깨끗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컷앤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컷앤런은 최근에 개발된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비지 언더 타겟 and 릴리즈 유징 뉴클레아제의 각 단어의 앞글자를 조합해서 만들어졌고요. 이는 컷앤런의 기술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컷앤런은
프레드 헌친슨 캔서 리서치 센터의 헨리코프 랩에서 처음 개발된 기술입니다. 헨리코프 랩에서는 프로테인 A 마이크로코클 뉴클리아제를 사용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인 A와 프로테인 G를 합친 프로테인 AG 엠네이즈를 사용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겟 스페시픽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와 프로테이네이즈 엠네이즈를 사용을 해서 프로테인과 DNA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새롭고 편리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컷앤런의 프로토콜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칩과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비디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붙어서 자라는 세포든 혹은 떠서 자라는 세포든 이제 콘코네빌린 A 마그네틱 비드를 사용해서 세포를 고정시키고요. 디지토닌을 사용해서 스테롤로 구성된 세포막에 퍼미어빌리제이션을 시키는데 이때 핵막은 세포막과 구성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세포 내에 타겟 스페시픽 안티바디가 타겟 단백질을 찾아서 바인딩을 하고요. 프로테이네이즈 엠네이즈는 타겟 스페시픽 안티바디를 통해서 크로마틴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효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온도인 4도에서 칼슘을 처리하면 엠네이즈가 활성화돼서 타겟 크로마틴을 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려진 컴플렉스는 핵막의 포어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스포네이턴티에 모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스핀 컬럼이나 피놀 클로로포름을 사용해서 DNA 퓨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비디오에서 보여드리는 NGS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qPCR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에서는 컷앤런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칩에 대한 페인 포인트를 말씀드린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칩을 진행하실 때 약간 챌린지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칩과 실험에서는 저희가 IP당 약 400만 개의 세포가 필요합니다. 만약 준비할 수 있는 세포가 자라는 속도가 늦거나 100만 단위까지 준비가 어려운 세포의 경우는 사실 실험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코팩터를 진행하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칩은 크로스링킹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티팩트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실험도 약 3일이 걸리는 실험이죠. 그리고 시퀀싱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IP당 시퀀싱 할 때 필요한 리드가 10에서 30 밀리언 리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좀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무엇보다 샘플 간의 재현이 잘 안 되고 데이터 비교가 좀 힘들다는 그런 챌린지가 있죠. 컷앤런은 사용을 하셨을 때 다양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컷앤런에 사용되는 세포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세포를 키우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사용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 미디어라든지 플라스크, 파이펫 팁 이런 것들을 자원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세포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샘플의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10만 개의 세포를 시작을 해서 저희가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히스톤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10,000개,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코팩터의 경우에는 10,000에서 20,000개를 사용해서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데이터는 좀 후에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포에서 DNA를 얻기까지 하루에서 이틀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NGS 코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NGS를 수행하시는 경우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컷앤런의 경우는 3에서 500만 리드를 샘플당 3에서 500만 리드를 사용하실 수 있어서 칩 샘플에 비해서 좀 많은 양의 샘플을 리딩을 할 수가 리딩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컷앤런은 네이티브 크로마틴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링크에서 오는 아티팩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실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파이크인 DNA를 사용을 해서
샘플 간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샘플 간 실험 결과를 비교를 하실 수 있는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DNA에 결합하는 세 종류의 단백질, 아까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트랜스크립션 팩터, 트랜스크립션 코팩터 이 세 가지 모든 종류의 단백질을 qPCR과 시퀀싱을 사용해서 디텍션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테인 A가 레빗 안티바디를 디텍션을 하고요. 프로테인 G가 레빗과 마우스를 디텍션을 하는 걸 아시고 계시죠? 저희가 이걸 두 개를 퓨즈드를 시켜가지고 레빗과 마우스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커덴러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실 수 있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덴런에 대한 베네핏을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덴런이 비교적 적은 세포수로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리액션당 커덴런은 10만 개, 그다음에 칩은 약 400만 개의 세포를 사용한 결과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10만 개, 400만 개. qPCR 결과를 보시면 파지티브 샘플인 파란색이 저희가 지금 사용한 히스톤 H3 라이신 4 트리메틸레이션 안티바디고요. 이제 빨강색이 네거티브 컨트롤인 IgG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톤의 바인딩 사이트로 알려진 GAPDH와 바인딩하지 않는 부분인 set1A 같은 A를 사용한 결과를 보시면 이제 커덴런과 칩 결과가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또한 시퀀싱도 커덴런과 칩 결과를 보시면 크로마틴 12번과 GAPDH에 관련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패턴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더 적은 수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히스톤의 경우에는 같은 히스톤 H3 라이신 3메틸레이션 안티바디를 사용했을 때 저희가 5,000개, 최소 5,000개에서 10,000개의 세포를 사용해서 커덴런 실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결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트랜스크립션 코팩터인 수지12 레빗 안티바디를 사용한 커덴런 실험 결과를 보시면 10,000에서 2만 개를 사용을 해서 NGS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커덴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안티바디 바인딩에서 DNA 퓨리피케이션까지 약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하루에 끝낼 수가 있고요. 만약 안티바디 바인딩을 다음 날까지 수행하시는 경우에 qPCR까지 이틀에 걸쳐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틀에서 약 3일이 걸리는 칩에 비해서 실험 단계가 적고 빠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커덴러는 재현성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를 수행하실 수가 있고요. 히스톤 레빗 안티바디와 트랜스크립션 팩터인 RPB1 CTD 안티바디를 사용을 해서 커덴러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샘플에 같은 양의 스파이크인 DNA를 넣어서 DNA 퓨리피케이션을 진행한 후에 이렇게 qPCR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갭DH와 파란색이 갭DH고요. 이제 빨강색은 저희가 벡타이틱 그리고 초록색은 MIOD 1입니다. 10만 개에서 약 12,500개까지 세포수에 따른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 상태로는 일단 샘플과 비교가 조금 힘든데 저희가 노멀리제이션을 진행을 해서 안티바디를 어떤 걸 사용을 했든 간에 스파이크인 DNA를 넣어가지고 노멀리제이션을 진행을 해서 샘플 간 데이터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덴러는 NGS로 분석하시는 경우에 어느 정도 리드가 가장 효율적인지 저희가 실험을 한 결과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에서 5 밀리언을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3 밀리언 이하의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신뢰도가 떨어지고 500만 이상의 경우에는 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실험적으로 3에서 5 밀리언 리드의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레인지를 실험적으로 얻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 가지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각 단백질에 대한 커넥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히스톤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히스톤
3라이신 4 트리메틸레이션 레빗 안티바디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qPCR과 시퀀싱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 컷앤런 10만 개, 칩은 400만 개 세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qPCR에서 이제 파란색이 히스톤이고요. 빨간색이 IgG고요. 파지티브 바인딩 사이트와 네거티브 바인딩 사이트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qPCR에서 컷앤런과 칩 모두 비슷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시퀀싱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비슷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TCF 레빗 안티바디를 사용한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히스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컷앤런은 1에 10의 5승 세포, 그다음에 칩은 400만 개, 4 곱하기 10의 6승 세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qPCR에서 저희가 파란색이 그 CTCF 레빗 안티바디고요. 빨강색이 IgG 네거티브 안티바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파지티브 바인딩 사이트 2개와 네거티브 바인딩 사이트를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qPCR에서 컷앤런과 칩 두 실험 모두 비슷한 결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시퀀싱에서도 크로모좀 A과 MIC 진에서 비슷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개는 레빗 안티바디고요. 세 번째는 RPB1, CTD 마우스 안티바디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희 안티바디, 그러니까 저희 프로테인 에이지 엠네이즈가 마우스에서도 레빗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컷앤런은 10만 개, 칩은 400만 개 세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qPCR에서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이 저희 타겟 안티바디고요. 빨강색이 IgG 네거티브 컨트롤 안티바디죠. 보시면 이 두 가지 바인딩 사이트가 파지티브 바인딩 사이트가 있고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바인딩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컷앤런에서 나온 데이터가 칩에서는 잘 안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는 사실 칩과 컷앤런의 프로토콜의 차이가 그 원인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RPB1 안티바디가 컷앤런에서 좀 더 적용이 잘 되는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시퀀싱에서도 RPB1 안티바디의 경우에 컷앤런에서 좀 더 나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러한 예시 하나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컷앤런이 칩보다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사이즈가 좀 큰 경우에 핵막을 통해서 잘 빠져나오는지 실험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여드리는 예시는 바프 컴플렉스로 약 1000kDalton이 넘는 그런 컴플렉스입니다. 이 경우에 바프 컴플렉스를 구성하고 있는 스마트 C1과 BRG1 단백질을 스페시픽 안티바디를 사용해서 각각 컷앤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안티바디를 각각 사용한 결과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결과가 같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시면 사이즈가 큰 단백질도 이렇게 컷앤런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두 보여드렸던 모든 데이터는 저희 웹사이트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다면 웹사이트에서는 그 업데이트된 것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컷앤런을 진행하실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컷앤런이 엔자임을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헨리코프랩에서 실험이 개발돼서 논문이 발표되어 있을 때는 엔자임 활성 농도가 0도씨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맞춰서 실험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결과 4도씨가 4도씨로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고 심지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다이제스션 그 조건이 4도씨로 프로토콜에 적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인데 샘플 분석을 하실 때 컨트롤로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토콜에서는 실험 디자인을 하실 때 원하는 타겟 안티바디와 샘플
타겟 안티바디 샘플과 그다음에 인풋,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qPCR과 NGS 모두 커덴넌 결과 분석을 하시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qPC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qPCR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실험실에서 빠르고 쉽게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qPCR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꼭 인풋 데이터를 사용해서 노멀리제이션, 즉 표준화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컨트롤로 IgG를 사용을 하시길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인풋 DNA를 사용을 하셔야지 타당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비율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에서 보시면 파란색은 포지티브 컨트롤이고요. 녹색이 타겟 안티바디, 그다음에 레드가 네거티브 컨트롤인데 지금 혹스 A1과 A2가 포지티브 바인딩 사이트죠. 그다음에 set1A는 바인딩을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그림을 참고하셔서 지금 테이블을 보시면 사실 예시 1번만 타당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험 결과가 0.1보다 낮은 경우 DNA 이니치먼트가 낮을 수 있고요. 10%와 같이 높게 나오는 경우에 백그라운드가 높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시 2번과 3번은 재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율과 그리고 퍼센티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각 실험이 잘 되었는지, 잘 진행이 됐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GS에서 사용하는 네거티브 컨트롤은 인풋 DNA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 그냥 인풋이 아니고요. 프래그멘테이션이 된 인풋 DNA를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실 IgG로 네거티브 컨트롤로 사용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프래그멘티드 인풋 DNA를 사용할 때 좀 더 다양하고 낮은 백그라운드의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qPCR은 네거티브 컨트롤로 IgG를 그다음에 노멀리제이션을 위해 꼭 인풋 DNA를 함께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NGS에서는 프래그멘티드 인풋 DNA를 네거티브 컨트롤로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DNA 퓨리피케이션 관련된 부분인데요. 헨리코프 랩에서는 피놀 클로로포름을 사용을 했고 저희는 스핀 컬럼을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고객분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게 진짜 차이가 있는지 DNA 레더로 로딩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를 보시면 피놀 클로로포름 메소드와는 달리 스핀 컬럼을 사용할 경우에 35베이스 페어보다 작은 DNA가 로스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이오 애널라이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타겟 바인딩 안티바디는 T7고요. 그래서 그래프 결과를 보시면 35 베이스 페어 이하의 DNA가 전체 DNA의 2% 미만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35 베이스 페어 미만의 DNA 경우는 qPCR 증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재현성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98% 이상의 DNA를 사용하실 수 있는 스핀 컬럼으로도 충분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인풋 DNA 다이제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컷앤런 실험에서 시퀀싱을 하실 때, qPCR을 하실 때 인풋 DNA를 컨트롤로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NGS 분석을 하셔서 NGS 분석을 위해서는 저희가 소니케이션 사용을 권고드렸고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소니케이션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용이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니케이션 사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이제스천을 통해서 인풋 DNA를 프로세스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따로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니케이션을 한 인풋 DNA와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다이제스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시약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컷앤런 프로토콜 말고 다이제스천 프로토콜을 따로 실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컷앤런은 라이브 셀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픽스된 세포랑 조직을 사용했을 때 관해서도 많이 문의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프로토콜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먼저 세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픽스된 세포를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는 일단 라이브 셀로 실행을 하시고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가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한 픽세이션을 권고드립니다. 이때 약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0.1% 포르말데하이드의 2부분이라서 약한 픽세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발리데이션을 했는데 일단 심장과 브레인 티슈 가지고 조직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인 경우는 사실 픽세이션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트랜스크립션 팩터랑 코팩터의 경우에도 개선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픽세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컷앤런에서도 픽세이션이 된 조직을 사용했을 때, 진행을 했을 때 시그널이 잡힌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버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미디움 픽세이션이 좀 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실험 결과를 실어놨고요. 미디움 같은 경우에는 0.1% 포르말데하이드로 10분 동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 프로토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먼 프라이머리 셀 가지고 컷앤런을 진행을 했을 때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결과가 잘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점 한 가지는 세포나 조직을 얼리실 예정이라면 일단 픽세이션을 한 후에 얼리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칩과 컷앤런 프로토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험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프로토콜 비디오를 따로 제작을 해서 저희 웹사이트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상이한지는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컷앤런 개발자가 직접 출연하셔서 프로토콜 관련된 팁도 상세하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직접 확인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DNA 라이브러리 프랩 프로토콜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세포에서부터 DNA를 거쳐서 데이터를 얻으시는 이런 플로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저희 제품 라인인데요. 세포에서 DNA를 얻으실 수 있는 컷앤런과 칩킷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이때 칩킷에는 세포에 사용하는 키트와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스 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드 종류에 따라서 달리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qPCR 혹은 시퀀싱을 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키트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칩과 관련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심플 칩 IP 킷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킷 중에 저희가 소니케이션 킷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마그네틱 비드 외에 뭐 DNA 퓨리피케이션 컬럼과 관련 리에이전트, 컨트롤 안티바디, 그리고 qPCR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56383 키트 이외에도 그 칩킷을 아까 제가 엔자이마틱과 소니케이션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비드 관련돼서 다양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조직이나 세포 관련돼서도 다르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버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칩 이외에 컷앤런과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버퍼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모든 판매되는 제품은 저희 연구진이 발리데이션을 마쳤고요. 그리고 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발리데이션 된 안티바디는 아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칩은 572종류가 있고 아까 칩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172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은 컷앤런에 관련된 제품인데요. 셀 시그널링 테크놀로지의 저희 컷앤런 키트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품이 있습니다. 프로테이네이즈 엠네이즈 엔자임, 콘코나블린 아이 마그네틱 비드와 버퍼, 칼슘 클로라이드, 디지토닌 스파이크인 DNA, 그리고 qPCR을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파지티브, 네거티브 컨트롤 프라이머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지티브, 네거티브 안티바디도 있고 다양한 스탑 앤 리에이전트 버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컷앤런 키트의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24번 할 수 있는 어세이를 냈는데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8번 하는 어세이 키트도 같이 라인업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컷앤런에 대해서도 저희는 발리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를 확인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플리케이션에서 컷앤런 들어가셔가지고 나오는 페이지 상단 오른쪽 상단에 발리데이션 된 안티바디 클릭하시면 130여 개의 안티바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품이 또 많이 있는데요. 저희 어세이 킷뿐만 아니라 직접 다양한 버퍼를 사용하실 경우에 좀 만드시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콘테이니지 엠네즈 엔자임과 스파이크인 DNA, 그다음에 콘커나벨린 A 마그네틱 피드와 액티베이션 버퍼 등 따로따로 제품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칩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DNA 라이브러리 프랩 키트, 그다음에 칩식 멀티플렉스 올리고 이런 키트들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칩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래그멘테이션 디시전 트리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칩 시퀀싱, 그러니까 칩 시퀀싱을 하실 칩 안티바디 발리데이션, 그리고 쿼덴넌 프로토콜 등 비디오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런 앤 서포트를 클릭하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관련된 프로토콜 원하시면 여기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비디오 앤 웨비나를 확인을 하시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컷앤런 칩, 웨스턴 블랏, IF, PTM 스캔 관련된 비디오도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시청을 하셔서 연구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